안녕하세요. 탐독주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무려 노벨문학상 특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들불의 구구님과 함께 2025년 올해죠. 얼마 전에 딱 발표된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크라스너 호르커이 라슬로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저희가 수상 전부터 약속을 잡아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시간이 지금 한 2주 조금 넘게 있었는데 문제는 지금 읽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라슬로 작가님의 책들 읽어보시면 대체로 너무 두껍고 대표작은 장편인데 만연체에다가 진짜 읽기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도 전체를 다 읽은 건 아닌데 최대한 대표작 위주로 또는 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최대한 다 읽어보면서 한번 그래도 노벨문학상 소식을 기다리셨던 분들 그 직후에 저도 사실 그 직후에 읽기 시작했는데 그 직후에 뭔가 그래도 발표됐으니까 한번 읽어봐야지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가이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저희가 에피소드를 하나 올렸던 거에서 노벨문학상 예상 또는 예측 에피소드 하나 올렸었거든요. 그때 라슬로 작가님에 대한 언급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둘 다 예니님하고 저나 너무 막 라슬로 작가님을 이미 알았던 게 아니라 그냥 도박 사이트 순위에서 되게 높았어요. 그래서 되지 않을까 했는데 돼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언은 아니었고 그냥 있지 않을까 했는데 돼버렸다. 네, 그래서 신기했습니다. 예측까지는 아니었어요. 작년에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한강 작가님은 예언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가능성이 사실 너무 낮아가지고 그런데 이번 거는 그냥 순위가 높아서 이분 되려나 했더니 됐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크라스너 호르커의 라슬로 작가님에 대한 소개와 대표작 위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러면서 나름의 가이드죠. 저희 둘이 그래도 해외문학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이건 너무 어렵다 또는 이 정도로 시작하시면 좋겠다 요 정도 톤으로 작가님을 이해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상 발표 후에 거의 한 2주 만에 녹음을 하게 된 것이어서 누구랑 이 방송을 해야 될까. 저는 이제 노벨문학상 하면 해외문학 나름의 붐업 유일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거절할 것 같았어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사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은근한 책방에서 구구님과 또 한강 작가님 발표 전에 일정 잡아놓고 수상 후에 이제 한강 작가님 특집으로 방송을 너무 재밌게 했어가지고 이번에도 미리 콜해서 일정을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구구님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뭐 간단한 각오 있을까요? 오늘의 각오? 네, 안녕하세요. 구구입니다. 네, 우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각오는 제가 책 얘기하는 거에 자신감이 떨어지는 날이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네, 웬만하면 재밌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진짜 웬만한 좀 후진 책도 다 재밌게 읽는 독자여서 그래서 좀 이야기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편인데 오늘은 좀 살짝 자신이 없었어요. 네, 저 처음이었어요. 구구님과 몇 번 여러 채널에서 녹음하긴 했는데 처음으로 저한테 양해를 구한다. 방송 전에 한 15분 시간을 달라가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놀랍질 않고 그냥 그렇게 말한 구구님한테 놀란 거지 작가님 생각하면 뭐 2시간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죠.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헝가리 여권의 그 뭐 이름 지명 같은 게 입에 잘 안 붙어서 그걸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싶기도 했고 근데 정리를 했지만 여전히 외우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 읽어야 되는데 네. 보고 읽을 수 있으면 다행이죠. 네, 맞아요. 저도 연습했어요. 크로스너 호르커이를 한 번에 발음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계속 연습을 했는데 저희가 방송 녹음할 때는 성이 너무 기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친해졌으니까 네. 라슬로 작가님으로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네네. 네, 저는 그냥 줄곧 라슬로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해외 문학은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보통 2번은 그래도 읽고 나오거든요. 근데 라슬로 작가 작품은 여러 번 읽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을 네. 공들여 읽기도 했지만 한 번 읽고 나서 진이 굉장히 빠졌기 때문에 네네. 네, 2번 읽기가 그래서 좀 자신이 없다. 오늘의 각오는 자신이 없다네요. 네. 그러니까 각오가 없는 거네. 네,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다. 네. 네.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막 저도 크로스너 호르커의 작가님 이제 자료를 막 찾잖아요. 그럼 대체로 너무 뻔한 말만 해. 대단한 작품이고 뭐 어렵지만 많은 책. 그거는 이제 사실은 좀 공적인 자리에서 하신 것 같고 저희는 독자 입장에서 네. 얘기를 할 건데 자 여러분
구구님이 이 정도면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여러 가지를 의미하거든요. 난이도가 사실상 있는 거고 저는 지금 딱 얘기하면서 생각나는 단어 표현이 있는데 악몽 같은데 악몽도 너무 편한 표현 같아요. 어떤 악몽이냐면 악몽을 꾸다가 가위 살짝 눌리다가 깨서 근데 그게 꿈인 거야. 그래서 또 악몽 그러니까 악몽의 악몽인데 사이사이에 가위가 들어간 밤새 아침을 기다리는 꿈 같은 작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읽고 싶지 않죠. 왜냐면 다시 읽으면 약간 가위 눌린 순간이든 악몽 그 사이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걸 아시고 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1시간 정도 비는데 기분 좋게 따뜻한 라떼 마시면서 프렌치 코트 입고 사탄 탱고 읽을까? 는 사탄을 볼 수 있어. 안 되고 그러니까 탱고의 주안점을 찍으면 안 되고 사탄에 찍어야 되고 저는 이제 제가 출퇴근길이 길잖아요.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책을 많이 읽어요. 당연히 이제 사탄 탱고를 비롯해서 이제 라슬로 작품들을 그때 읽었을 거잖아요, 많이. 근데 출근길에 읽는 거 진짜 비추드립니다. 진짜 그날 하루를 좀 그래. 네, 정말 우중충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미리 그냥 땡겨서 얘기하면 작년에 한강 작가를 얘기할 때 저희 너무 기쁘고 맞아요. 너무 우선 제 취향에 너무 맞았고 한국 독자들 중에서 국내 문학 좋아하는데 한강 작가님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들의 기쁨이 됐죠. 근데 그쵸. 이제 라슬로 작가님은 제가 느끼기엔 감정을 이렇게 딱 캐치를 한번 해보면 주 감정, 그러니까 그 작품들을 읽으면 어떤 감정이 남냐, 뭐 힐링이 남을 수도 있고, 뭐 다정함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불쾌함이 남아요. 그러니까 출퇴근길에 또는 퇴근길도 저는 안 좋은 것 같고, 좀 밤에 읽다가 나 이러다가 약간 악몽 꿀 것 같아서 얼른 덮고 저는 대낮에 읽었어요. 외근길에 주로 많이 읽었는데, 네, 하여튼 전 책마다 좀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고 봐요. 진입하기 전에 그래도 이게 지뢰가 있나 없나, 그쵸. 위험도가 있나 없나를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작가가 어느 나라 작가인지 좀 이 정도는 알고 시작하는 게 좋은데, 네, 라슬로 작가님은 그렇게 출근길에 또는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 분에게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한번 내가 지금까지 해외문학 좀 읽었는데 맞서고 싶다. 그러면 전 추천할 수 있어요. 한번 맞서봐라. 맛봐라. 네, 그렇게 각오가 참 웃기네. 각오가 경고문 같아요. 오늘의 각오 경고 이렇게 뭐 한 만 15세 이하는 보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느낌이 있지만 네. 재밌게 읽었습니다. 재밌는 네, 맞아요. 시도했어요. 네. 네. 그럼 우리 가볍게 한번 아직 라슬로 작가님께 좀 이따 깊이 빠질 거라 가볍게 한번 시작해 볼 텐데 두 가지 정도 질문을 같이 한번 오프닝에 써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올해 이제 작년과는 다르겠죠. 작년은 이제 한강 작가님이 계셨지만 올해는 어쨌든 다른 분이 될 거였죠. 우리나라도 당연히 아니었을 거고. 네. 올해 노벨문학상 발표는 좀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예상했던 작가들이 혹시 있었나? 네, 가볍게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이번엔 지켜보지 않았고요. 오, 네네. 근데 이게 참 사람 마음이 참 웃긴 게 그 한강 작가님이 한번 탔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모든 관심이 약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한국 작가가 타고 나면은 절대 관심 두지 말아야지 이런 건 당연히 아니었고. 그렇죠. 저도 아마 그 은근한 책방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노벨문학상이 언제나 좀 비판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리고 책 좀 읽는다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늘 나는 노벨문학상 같은 거 신경 하나도 안 쓴다고 이야기들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그 노벨문학상이라는 어떤 권위, 그러니까 특히 그 백인 중심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 굉장한 저항감과 반발심을 사람들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여전히 노벨문학상이 중요한 이유는 해외문학에 이만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특히 대중의 관심. 그러니까 책 좀 읽는다는 분들 말고요. 그분들 알아서 읽으시고 네.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 있고 그나마 이 뭔가 침체된 출판 시장이 그래도 활기를 띨 수 있는 어떤 축제 같은 기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벨문학상을 되게 관심 있게 지켜보는데 이상하게 한강 작가님 타고 나서는 조금 약간 뭐지? 뭔가 그냥 정점을 찍었다고 제 스스로 뭔가 판단을 하고 있는지 평소보다 관심이 없었고 그래도 내심 이제 좀 기대는 제가 또 그 에세이 시리즈의 그 커다란 초록천막을 워낙에 또 영업을 많이 했고 맞아요. 이제 팟캐스트를 듣고서 그 책을 읽었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 정도로 제가 진짜 열혈 독자로서 영업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류드밀라 그 작가님이
울리츠카인가요? 네네, 맞죠? 맞아요. 류드밀라 울리츠카 작가님도 생각을 했었고 아니면은 마거릿 애트우드. 그쵸, 이제 좀 줘라. 그냥 이번에 라슬로 작가님보다 마거릿 애트우드의 작품들이 훨씬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왜 이 작가는 되고 그 작가는 안 될까라는 어떤 그런 시상 기준에 대한 좀 의구심? 그쵸. 이미 본격적으로 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렇습니다. 눈에 기쁨이 1도 없어. 목소리에도 담긴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저도 친구랑 얘기하다가 저 혼자 이제 생각난 표현이 문학계의 호주가 된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제가 호주를 안 가봐서 되게 스테레오타입적인 표현인데 제 주변 분들이 호주로 이민 가신 분들이 가끔 고민 상담을 또는 고민을 얘기하신 게 뭐냐면 너무 행복해서 약간 좀 힘들대요. 그러니까 어머머. 너무 나이브한 거야. 나태롭대. 그래서 이렇게 활력과 그러니까 나 30대고 나 40대 또는 50대밖에 안 됐는데 나 이제 뭘 해야 되지? 너무 안정적이니까 이게 의외로 너무 자기의 삶을 건설적으로 좋은 의미에서 내면적으로 잘 계획을 하신 분이 아니라면 좀 당혹스럽대요. 그 여유와 이런 게. 근데 저는 약간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했는데 저는 이제 국내 문학 또는 한국 독자들이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한강 작가님이라는 사실 저도 꿈 같아요. 이거 가짜 아니야? 알고 봤더니 약간 너무 상징적이고 그리고 계엄 터지고 사실 그 모든 게 말도 안 되는 시간들이었잖아요. 꿈인가? 근데 그걸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사실 까놓고 말해서 10년 안에 한국 작가님이 받을 수 있을까? 남자 다 포함해도 저는 노벨 사람들 안 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내게 그 기쁨을 안 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뭐 또 백인 남자 되겠지. 약간 이런 분석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저는 좀 그랬던 게 아니길 바랬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죠. 뭐냐면 여성 작가가 한 번 됐으면 남성 작가가 된다. 근데 저는 불만인 게 아니 이게 122번째 수상 작가인데 앞에 남자 너무 많거든요. 그럼 좀 균등하게 맞추려면 여자를 한 50명 정도 연달아 줘야 좀 이게 순서에 맞지 않나? 근데 또 남성 작가가 되니까 좀 노벨 그렇지 별로였지 난 전미도 수상이 더 좋았어 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 저는 기다렸죠. 저는 노벨문학상 발표 날 민음사 감사드립니다. 민음사에 책이 없는 작가님이 되셨는데 기다렸어요. 그거는 두 개의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진짜 궁금해서고 하나는 대기해야 돼서. 왜냐면 에세이 작가님들 중에 또 순위가 항상 높고 제럴드 머네이는 포함해서 순위 높은 작가님들이 있어서 뭐 류드밀라 작가님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되면 빨리 서점하고 전화를 해서 재고가 바로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해야 되니까 봐야 되는데 노벨 재단이 하는 라이브 유튜브 라이브를 실제로 보시면 진짜 재미가 없어요. 그냥 대기만 계속 떠 있고 민음사는 6시 반부터 민음사 직원들이 나와서 자기들이 뽑는 한 명의 작가를 또 언급을 하고 재밌게 방송을 준비하면서 같이 라이브를 기다리면서 그리고 또 작년에 권위를 얻으신 또 조아람 부장님이 또 스웨덴어 잘 듣기로 또 유명해가지고 그때도 작가님 이름 빨리 파악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믿고 민음사랑 같이 봤죠. 민음사 TV와 함께. 거의 6천 명 넘었었어요. 제가 봤을 때 막판에. 근데 제가 알기로는 노벨 재단 유튜브가 10,000명쯤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동시 접속률이 그러니까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딱 했는데 라슬로 작가님 딱 떠서 혹시나 몰라서 은행나무 라슬로 치긴 했어요. 혹시 내가 모르는 적이 어딘가 있나? 그럴 일은 없는데 설마하니 근데 설마하니 없어가지고 일은 다행히 아니어서 아쉽게 끝났죠. 그거는 좀 아쉽게. 그리고 이제부터 책을 사야 되나? 그래서 빨리 인터넷 주문해서 그때 제가 발표되자마자 바로 주문해서 그 다음날 받은 게 사탕탱고. 그리고 몇 분 뒤에 주문하신 분들이 다 다음 주에 받고 이랬었는데 전 다행히 빨리 받아서 시작했고 전자책도 한 3종 정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밀었던 작가님이 제럴드 머네인 작가님 사실 조금 개인적으로 백인 남자가 받을 거라면 비슷한데 아무도 기뻐하지 못하게 호주 작가가 받았죠. 호주 뭐 영국의 옛날에 식민지였지만 지금은 호주고 누가 기뻐할까? 뭐 영국 연방 정도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제럴드 머네인 작가님의 단편집이 민음사에서 나왔고 평원이라는 장편이 이제 에세이에서 나왔는데 그 둘 다 읽고 생각보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럴드 머네인 작가님 되면 나는 그분의 전작을 읽은 상태니까 좋겠다, 재밌겠다. 그리고 생각보다 호주 작가를 또 제가 많이 모르기 때문에 호주 문학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가 있겠다
해서 조금 생각을 했었고 그 앞에서 언급했던 류드밀라 일루츠카야 작가님도 됐으면 좋겠다. 지금 딱 받으면 너무 좋다. 그쵸. 왜냐하면 현재 공식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셔서 지금 러시아에 거주 못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상을 받으면 또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정치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작품이 너무 뛰어나니까 맞아요. 한번 거장에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한 여성 작가에게 좀 줘보자라고 해서 사실 저는 류드밀라 일루츠카야 작가님을 밀기도 했고 전 살만 루시드도 생각은 했었어요. 되게 의외의 선택으로 되게 정치적 선택일 수는 있지만 네. 그래서 그런 작가님들과 그리고 박혜진 편집자님 민음사와 함께 그분의 픽이 저의 픽이긴 했는데 저는 저메이카 킹케이드 작가님 너무 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예상을 했죠. 순위가 꽤 높아가지고 되려나 했는데 정말로 돼버려서 방송 듣자마자 빨리 아까 말했듯이 책을 구비해서 읽고 마지막에 얻어낸 책이 이제 벤크하임 남작의 귀향인데 이건 내년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릴게요. 혹시 나 늦었다. 이미 늦게 발견을 해서 책이 없는 것 같다. 그럼 여러분이 가셔야 될 곳이 뭐냐면 교보문고를 인터넷 쓰신 다음에 주문을 누르면 예약 판매예요. 그걸 보시라는 게 아니라 재고를 보세요. 매장별 재고 볼 수 있거든요. 누르면 보통 광화문에 많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너무 급해. 나 이 책 반드시 사야겠어. 보통 목요일날 발표되잖아요. 금요일날 오픈을 하시면 돼요. 교보문고. 그러면 교보문고 광화문점이 약간 교보문고의 마지막 라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통 책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벤크하임 남작의 귀향도 거기서 제일 많이 봤어요. 쌓여있는 거. 근데 다들 놀래더라고요. 다른 교보문고에는 아예 지금도 재고 0이에요. 근데 교보문고 광화문점에만 쌓여있어요. 가든파이브에 한 부 이렇게 있고 해서 그거는 내년에 혹시 또 좋아하는 작가님이 되면 빨리 보고 싶잖아요. 확실한 종이책은 광화문점 오픈런 하시면 금요일날 웬만하면 얻으실 수 있다. 그래서 그건 팁 아닌 팁으로 한번 공유를 해봅니다. 작년에 비하면 기쁨은 좀 덜하죠 당연히. 왜냐하면 저는 아예 모르는 작가님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는 알았어요. 이런 작가님 있구나. 그리고 사실 제가 노벨문학상 발표 전에 몇몇 작가님들 거는 미리 읽고 있었거든요. 제럴더마닌 작가님도 미리 읽고 있었고 몇 분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라술로 작가님 책 살려다가 책이 우선 좀 대체로 비싸고 그쵸. 너무 두꺼우니까 아니야.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해서 안 사고 있었던 게 약간 후회는 됐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라술로 작가님이 됐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라술로 작가님에 대해서 노벨문학상 2025년 이 발표 수상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가 여러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122번째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님이시고요. 수상 이유만 지금 현재 발표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의 강렬하고 비전적인 작품 세계는 종말론적 공포의 한가운데에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켰다. 라고 해서 수상 이유는 짧게 발표가 됐었고 자세한 수상 이유 및 해설 그리고 이제 수상 작가의 연설 같은 거는 12월 10일에 스웨덴 시상식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니까 아마 그때 되면은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는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것만 딱 들으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키워드긴 했어요. 종말 또는 종말론 이런 단어 너무 좋아하고 예술의 힘, 선구적 이런 단어 제가 너무 좋아해서 되게 흥미를 가지고 작가님의 작품 세계로 빠질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서 이제 약간 총평 아닌 총평인데 이거는 앞에 거는 이제 노벨 문학재단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 스웨덴 아카데미에서 그냥 구구님이 그래도 몇 권 읽고 한번 이 시간들을 쭉 지나오셨을 때 수상 진짜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또는 이 수상이 좀 납득이 된다. 또는 좀 그렇다. 이런 생각들 편하게. 아포칼립스 테러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종말론적 공포. 저는 이 말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고 묵시록적인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오갔는데 그것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고 그냥 제가 독자로서 읽었을 때 그냥 그 문학적인 그리고 그 예술적인 문장들이 이유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는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앞에서도 그 류드밀라 올리츠카야 작가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마거리 네트우드 작가님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근데 라슬로우였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헝가리 문학을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제가 재미있게 읽은 작가님의 작품이 서보머그더라는 작가님의 도어 같은 작품이 있는데 저는 문학적으로 무엇이 더 뛰어나냐고 물으면 그 작가님의 작품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느끼기에 이 라슬로우 작품은
일종의 군상극처럼 느껴져요. 음. 그러니까 여러 등장인물들이 이야기를 각자의 시선에서 풀어놓는데 그 사이에 이제 커다란 줄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커다란 줄기에 대해서 자기 사정에 맞춰서 그거를 바라본 어떤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전개가 되는 게 대부분인데 그 전개의 어떤 방식이 조금 전형적이다? 그러니까 그 서술의 방식이 전형적이고 그리고 제가 어떤 리뷰를 보니까 라슬로 작품 세계에서는 엄청 뚜렷한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 없다. 그래서 문학적인 재미를 느끼기가 힘들다 이런 리뷰를 읽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래서 문학적인 재미를 느끼기 힘들다기보다는 어떤 분기점은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이 작가가 그리는 작품 속에서. 근데 그 분기점이 좀 납득하기 어렵다 독자로서 납득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조금 지루한 방식이다 라고 느껴져서 도대체 이 사람이 문학상을 받은 이유가 뭐지라고 사실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문학을 좋아하는 독자로서 문학적인 재미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설명이 길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저는 문학에서 예를 들어 제이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문학 작품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물까지 엄청 자세히 묘사하는 소설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 묘사가 너무너무 정확해서 내가 그 상황을 진짜 머릿속으로 자연스레 그릴 수 있다면 그 묘사가 일종의 뭐 언어의 마술사처럼 언어적인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작가인 건 분명하지만 독자로서 뭔가 줄거리를 내가 구상하고 이야기를 내 안에서 또 새롭게 창조하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라슬로는 그걸 하게끔 해주는 작가예요. 그렇죠. 네. 너무 제 관점에서는 툭툭 넘어가는 장면이 너무 많고 맞아요. 너무 큰 거대 서사가 있는데 그걸 잘 안 그려줘요. 맞아요. 제가 느끼기엔 코끼리 코앞에 내가 있는 거야. 근데 불 꺼진 방에. 그래서 무슨 동물이 앞에 있어. 커. 근데 만져보니까 내 눈앞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뭔가 털도 있고 뭐지 이거는 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상상하게 돼요. 맞아요. 그게 악어인지 괴물인지 기계인지 상상하게 되는데 라슬로 작가님 그 어떤 작품을 읽어도 명확한 그림이 거의 없어요. 그나마 저항의 멜랑콜리에서 고래 사체가 나오긴 하는데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나온 거 맞아 할 정도로 쓱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초반부에서는 마치 그걸 향해서 달려가다가 갑자기 쓱 지나가서 잠깐만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나라고 해서 이미지화되는 작품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를 내가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웃긴 게 읽을 땐 되게 뭐야 이해 안 가 또는 이 포인트가 뭘까 하고 덮어난 뒤에 더 생각이 많아진 작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는 되게 참여를 의도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림이 그려지지도 않고 정보값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탄 탱고 같은 경우에 대화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주고받는 대화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 대화 속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의 수위가 되게 낮아서 내가 만약에 뭐 술집에 가요. 사탄 탱고에 등장하는 술집이 있는데 그 술집에 가서 대화에 참여한다고 상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아찔한 거예요. 도대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식이 없는 느낌이 있어요. 네. 지금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해한 채로 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거지라는 너무 막막한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막막함을 좀 즐기는 독자고 작가가 일부러 세팅해놓은 공백을 뭔가 채우는 걸 즐기는 좀 적극적인 독자여서 그런 점에서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사실 수상 이유는 저희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죠. 지금 발표된 게 끝이고 좀 더 설명이 뒤에 나오겠지만 그냥 저도 처음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볼 때 그런 기사도 봤는데 지금 상황이 뭐 트럼프든 네. 푸틴이든 이게 되게 위협적인 상황에서 예술적인 글쓰기 또는 예술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까지 많이 얘기하고 저는 말만 한 게 아니라 그냥 몇 가지 소설에서는 거의 세계는 계속된다라는 작품에서는 사고 실험처럼 소설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그냥 이분은 예술에 대한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또는 예술의 힘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걸로 소설을 아예 쓰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 방식으로 또는 그걸 향해서 그거에 대해서 계속 하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세계사 또는 정치 관련돼서 좀 머리 아프고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적인 세계에서
충분히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이 세상의 끝을 상상하거나 그릴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되게 흥미롭게 납득이 됐던 거예요. 그 포인트는. 근데 읽으면서 좀 의아했던 거 뭐냐면 너무 어렵다. 근데 그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 저는 문학이 모든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희망해요. 물론 나라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른데 그래도 몇 개의 허들을 넘어서면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라슬로 작가님은 몇 개의 허들인지 허들 자체인지 잘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작가님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헝가리의 또 유명한 노벨문학상을 먼저 받으신 임레 카르테스라는 작가님은 네. 이분이 아우슈비츠 생존자라는 것만 알면 웬만한 게 다 이해돼요. 왜 이분은 이렇게까지 세계를 암울하게 그릴까?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작품들 중에서는 아예 작품명이 뭐 좌절 이런 작품도 있고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한 기도 이거 줄거리 요약만 보면은 되게 비혼을 외치는 철학자인가? 나이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잘 모르는데 딱 하나만 이해되면 돼요.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다. 이러면 갑자기 납득이 되잖아요. 근데 라슬로는 저는 뭘 얘기해도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키가 없을 수 있어요. 일부러 그려내신 세계 자체가 그렇게 정리되지 않고 이 자체를 좀 보여주려고 한 시도이지 않나라고 지금은 얘기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비슷한데 글쓰기 엄청 다른 분이 제럴드 머네인. 제럴드 머네인의 평원의 요약은 이거예요. 20년 전의 이야기를 한 남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한 다큐멘터리 촬영 시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무슨 다큐멘터리냐?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없어요. 그 호주 평원에 있는 여러 가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부자들이 영주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으려다가 여러 시도 끝에 못하고 포기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소설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는데 예술이 어디까지 담아낼 수 있는가? 우린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거든요. 근데 제럴드 머네인은 짧으니까 그렇구나 빨리 할 수 있는데 라슬로 작가님 너무 방대하니까 정말 그렇다고? 그리고 제가 구원 서사를 좋아해요. 보통 구원은 괜찮았다가 문제가 발생했다가 그걸 해결하고 그 이후의 모습이 그려져야 되는데 라슬로 작가님은 그냥 문제가 있고 또 있고 문제는 맞아요. 해결 안 되고 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되게 힘든 거예요. 구원시켜줘.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었지만 저는 어떤 정서를 담았는지 알겠다. 아까 저희가 뭐 불쾌함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저는 그 막막함 또는 파괴된 세상인데 깨끗이 파괴된 건물 파괴 영상 제가 가끔 릴스에 뜨거든요. 가끔 그런 게 있어요? 되게 스트레스 풀려요. 왜냐하면 건물이 타타타닥 해서 가루가 되거든요. 그래야 다시 건물을 짓잖아요. 되게 자본주의 끝판의 기술인 거예요. 화약으로. 근데 그런 거 보면 통쾌한데 그런 폐허가 아니에요. 라슬로 작가님의 폐허는 지금 누군가 옆에서 닭죽 끓이고 있고 막 개들이 피부병 막 있는 채로 막 어디 뛰어가고 있고 저쪽 건물 무너지고 있고 약간 이게 폐허가 되어가는 중 한복판에 있는 폐허예요. 그러니까 읽을 때 당연히 불쾌하고 좀 힘들고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구원서사 웬만하면 해외문학은 구원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승전결이 보통 있는데 기승전결이 있죠. 다 아물 실패이기 때문에 그때 오는 피로감이 있죠. 네. 근데 그걸 또 잘 담아냈다라고 하면은 성공하신 케이스이긴 합니다. 대인님이 불쾌하셨다고 이야기하셔서 제가 가만 읽어본 경험을 다시 떠올려 보는데 저도 불쾌했거든요. 근데 제가 불쾌했던 포인트는 일단 저는 암울한 작품을 좋아해요. 저는 구원서사보다는 다 죽는 작품 좋아해요. 어차피 인간은 다 죽어. 식으로 흘러가는 작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싸리 좀 경쾌한 소설을 읽는다 하면 차라리 장례식에서의 이야기 뭐 이런 거를 읽어요. 그러니까 이미 다 죽었어.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 얘기. 그렇죠. 다 죽어서 누가 이야기를 하나.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근데 그런 선호가 있는 독자인 나도 라슬로 작품이 왜 불쾌했지? 이렇게 떠올려 봤을 때 제가 불쾌했던 포인트는 그거예요. 저는 작가가 작품 속 인물들에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는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독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작가가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그 작품 속에서 어떤 인물의 애정을 쏟고 있느냐가 곧 이야기하고 싶은 방향을 보여주잖아요. 네네. 그게 그래서 저한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라슬로 작가의 작품을 읽을 때 제가 좀 의문이었던 것은 등장인물에게 되게 애정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등장인물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에 대한 되게 싫음이
있는 작가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열정 없는 씨름이야. 그러니까 네. 이게 막 애증이 아니라 맞아요. 의욕도 없어. 그러니까 의욕이 없어요. 분노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냥 그냥 지친다, 피곤하다, 인간 싫다, 에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사탄탱고에서 그나마 제가 작가가 본인과 약간 동일시 한 것 같은 인물 중에 하나가 의사인데 의사 되게 짜증나는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네. 약간 제일 싫어할 수도 있어, 이 작품 중에서. 네, 맞아요. 진짜 싫은 인물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작가가 인물들에 대해서 되게 뭐랄까 방치한다? 방치하고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쾌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저는 딱 얘기 듣자마자 떠오른 게, 야, 한강 작가님하고 그렇게 치면 정반대야. 저는 아직도 동호가 떠올라. 소녀보다. 그리고 등장인물 이름은 기억 못해도 작별하자는다든 아니면 채식주의자를 봐도 그게 동호처럼은 안 그려냈어도 끈질기게 그의 생각의 전환과 관계의 틀어짐과 이거를 집착적으로 붙잡고 끝까지 끌고 가잖아요. 어마어마한 사랑이거든요. 근데 라슬로 작가님은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인물들 이름을 거의 기억을 안 하고 할 마음이 없는 게 애정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배경처럼 사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작가님은 A라는 얘기를 하려고 수많은 인물들과 풍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인물이 마치 부서질 건물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저도 많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헝가리라는 어떤 그 사회 배경 때문인가? 라는 생각도 하기는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공산주의 국가가 사실 개성 없는 인간들, 그쵸. 그러니까 동질한 인간들이 뭐 집단 농장 같은 데서 일을 하고 동일한 액수를 받고, 그러니까 동일한 노동, 동일한 임금을 받고 일을 하는 그런 형태인 거잖아요. 작가 입장에서는 어떤 인물을 그리든 그 인물들이 놓인 사정과 어떤 성향은 제각각이겠지만 뭐 어떤 굉장히 막 특정한 어떤 애정을 쏟기는 어려웠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건 제가 이제 작가를 비호해보기 위해서 떠올리는 생각인데 하여간 되게 애정 없이 그려졌다. 그래서 저는 뭔가 오히려 종말론적이다라는 어떤 해석보다는 허무하다는 해석이 좀 더 가까웠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핏 읽으면 저는 떠오르는, 실제로 작가도 언급한 작가 중에서는 카프카가 있는데, 카프카를 그냥 아주 쉽게 정의를 하면은 뭐 실존주의 작가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실존주의에서 조금 옆으로 가면 이제 허무주의예요. 바로 사실은 둘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톤이 작품 안에서 있는데, 저도 헝가리 문학을 논할 수는 없는데 아까 언급했던 임레 카르테스 작가님을 생각하면은 그 정서가 이어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기엔 프리모 레비랑 또 글이 달라요. 그쵸. 좀 다르거든요, 확실히. 뭐 이탈리아니까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카르테스 작가님 자체도 우울이 아니라 진짜 그 세계에 대한 비관이 정리되어 있죠. 근데 그래도 좀 고민은 있어. 그래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한 기도에서 보면은 실패한 결혼과 자신의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철학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되게 하면서도 흔들리는 인물이 그래도 나오거든요. 하지만 태도는 세상에 대한 애정이 없긴 해요. 그런데 라슬로 작가는 더 나간 거죠. 그 논할 가치조차도 없다 쪽으로 간 것 같아서, 근데 저도 종말론 쪽인 거 느낌보다는 허무주의 쪽에서 좀 더 인사이트나 연결점이 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이런 작가님이십니다. 이 정도만 들어도 지금 저희가 한 그래도 30분 넘게 했는데 느낌은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저는 근데 추천 안 하는 거, 보통은 추천하는 방식인데 뭐냐면 그분이 언급한 음악가의 음악과 같이 들으면 좋다. 저 미치는 줄 알았어요. 리스트에 초절정 기교랑 사탄탱고 같이 읽다가 머리가 하늘로 날아가요. 그래서 웬만하면 음악을 안 저 음악이 방해되더라고요. 왜냐면 글 자체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클래식도 좀 모르겠어요. 이거 음악 안 듣는 책이 제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라슬로 작가님 읽을 때는 웬만하면 노이즈 캔슬링만 키고 그냥 읽든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절망하고 싶으시다 하면 리스트의 초절정 기교 앨범체 들으시면서 사탄탱고를 읽으면 진짜 그 감정에 닿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죠. 너무 가깝다 나랑 이 사람과의 나의 사이가 그걸 느낄 수 있어서 추천하지는 않지만 웬만한 작가님은 추천합니다. 웬만한 작가님은 그분이 좋아하거나 또는 그분과 어울리는 음악을 찾는 걸 추천하지만 라슬로 작가님은 잘 모르겠다. 네, 혹시 근데 어딘가에서 플레이리스트를 기가 막히게 뽑으면 그럼 그런 곡 안 고를걸? 그렇겠죠.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가이드를 좀 해야 돼서 간략하게 작가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54년생이시고 헝가리 출생이세요. 그래서 뭐 부다페스트에서 문학 공부하셨고 그 이후에는 독일로 유학도 가셨다가 사실 유럽인들이 다 이러긴 한데 여러 나라 거주하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수상한 상들을 보면은 독일어권도 꽤 있고요. 그리고 영국권에서도 부커상도 상을 받으셨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헝가리 작가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은 있어요. 제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헝가리 체코 역사까지 공부했거든요. 와. 왜냐하면 자꾸 라슬로 작가님이 카프카만 얘기해. 근데 카프카는 헝가리 작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찾았더니 생각보다 그 두 나라가 거의 한 나라로 취급되거나 연결돼 있는 점이 많았다. 뭐 그전에는 합스부르크 왕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소련 연방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나눠지진 않는다라고 조금 염두하시고 너무 막 헝가리 쪽하고만 연결 안 하셔도 되긴 해요. 차라리 주변 국가 연결을 좀 찾는 게 재밌을 것 같다고 왜 얘기했냐. 이분을 정의하는 게 뭐냐면 고골과 멜빌 작가와 비견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다 헝가리 작가도 아니고 한 명은 러시아, 한 명은 미국이잖아요. 네. 하지만 그 톤은 좀 이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치면 니콜라이 고골이 훨씬 글 유쾌해요. 그렇죠. 유머러스해요. 네. 고걸 글은 재밌는데. 네. 근데 멜빌은 살짝 납득됐어요. 음. 멜빌의 모비딕 중간부가 좀 비슷해요. 라슬로 작가님과. 네. 하지만 만연체는 아니다. 네, 그래서 헝가리 대표 작가로 알려져 있고 생각보다 실제로 친분이 있고 둘이 너무 좋아하는 사이였던 분이 소년 선택. 소년 선택 작가님은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의 최고 거장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사탄탱고라는 이름의 영화 제작에도 참여를 하셨거든요. 라슬로 작가님이. 근데 보통 이러면 책 읽기가 어려우면 영화를 선택하시는데 영화가 7시간짜리예요. 그래서 다들 영화를 잘 못 가는데 그 영화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매번 볼 거다. 계속 주기적으로 그 영화를. 그렇게 수전 선택가는 실제로 교류를 하셨고 우정도 있으셨고 많이 좋아하셨던 작가님입니다. 아니, 친구라서 이렇게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뭐 그것도 있죠. 그것도 있습니다. 네, 친구는 어쩔 수 없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만연체의 대표 작가로 알려져 있는 것 같고 만연체는 참 길다. 문장들이 엄청 길다. 하는데 전 이렇게 긴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긴 거는. 네. 셰익스피어 문장들도 실제로 길긴 하거든요. 네. 근데 자를 수는 있어요. 근데 라슬로 작가님 건 잘 모르겠어. 그래서 만연체를 좀 인지하시고 문장들이 길고 몰입하지 않으면 이 책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않을 수 맞아요. 다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시면 좋겠고 작가님은 자기를 이렇게도 얘기를 하십니다. 아마도 나는 지옥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독자들을 위한 작가인 것 같다. 다 읽기 전에는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읽고 나면 지옥에 저는 하이라이트를 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린 지옥이 아니니까 라슬로 작가님 작품을 읽는데 아름다움이 안 느껴졌으면 여러분은 천국 또는 지상에 살고 계신 거다라는 위로 아닌 위로. 웬만하면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주변에서도 해외문학 아무리 좋아하셔도 라슬로 작가님 책 읽고 아름답다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혹시 있으면 네. 여러분을 위한 작가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영화 제작에서 많이 관여를 하셔서 아예 영화 감독하고도 협업을 계속 진행을 하시는데 문제는 그 영화들의 난이도가 너무 높고 너무 길어서 쉽게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품들은 정말 많은 작품들을 실제로 쓰셨고 아직 국내 출간이 아직도 멀었죠. 근데 대표작은 거의 다 출간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사탄탱고, 저항의 멜랑콜리, 그다음에 서학모의 강림, 라스트 울프, 세계는 계속된다, 벤카임 남작의 귀향 같은 작품들은 총 6종이 알마 출판사에서 다 나와가지고 부럽죠. 네, 한 출판사에서 그래도 한꺼번에 거의 다 합치면 10,000부 이상이 나가지 않았을까. 수천 부는 당연하고요. 네. 그래서 그 영광을 사실 알마 출판사 하나가 다 먹긴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종이 나올 예정인데 한 종은 알마에서 또 나오고요. 네. 또 한 종은 은행나무 에세 시리즈로 젬레가 사라지다로 나오는데 젬레가 뭐예요, 근데? 아 이거 개 이름이에요. 아. 개를 잃어버린 나이든 사람의 이 주인공이에요. 네, 오. 내년 2월 출간인데 지금 프리올더. 제가 그 예약 판매라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냐 할까봐 프리올더. 미리 주문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년 혹시 막 연말에 좀 우울해지시는 분들도 있고 연초에 좀 지치시는 분들도 있고 설 전후로 해서 또 힘들잖아요.
설 끝나고 갈 거예요. 이 책이. 내년 2월까지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살고 있어야 된다라는 나한테 주는 선물 했더니 트위터에서 어떤 분이 그 약간 웃기게 네. 1년 뒤 받는 편지 같은 느낌. 1년 뒤라니 1년 뒤에 4개월 정도니까 네, 프리오더 중입니다. 젬내가 사라지다는 헝가리어 번역인 네네, 거죠? 완역이요. 중역 아니고. 네. 네. 완전 번역 국내 최초예요. 지금 다 사실 알마 출판에서 나온 책들은 중역이에요. 독일어 번역이든 영어 번역을 한국어로 바꾼 거죠. 저는 중역이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네. 하지만 헝가리어 최초 완역은 의미가 있다. 네, 그래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공식 채널 같이 얘기해. 저랑 상관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젬내가 사라지다. 네, 화이팅. 우선 역자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번역 편집자분도 네, 고생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장편 위주로는 그냥 라슬로 4부작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사실 연결되긴 합니다. 그 주제 같은 게 사탄 탱고, 저항의 멜랑콜리, 그리고 국내엔 안 나온 전쟁과 전쟁, 그리고 마지막에 벤카임 남작의 귀향인데 벤카임 남작의 귀향을 되게 라슬로 작가 자체도 나는 이 긴 이야기의 끝을 냈다라고 말을 해서 만약에 이걸 4개를 다 읽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사탄 탱고랑 벤카임 남작의 귀향은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2개가 가장 톤이 좀 제가 보기엔 좀 달라요. 중간에 있는 저항의 멜랑콜리는 좀 사탄 탱고랑 유사성이 좀 있다고 전 보니까 네. 4개 중에서 하나는 미출간 그리고 좀 종수를 줄이자면 사탄 탱고, 벤카임 남작의 귀향은 이 4부작을 만약에 시도해보고 싶은 분들에겐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많은 상들을 수상하셨는데 그래도 제 기준에서 제가 알만한 걸 뽑자면 15년도에 부커 인터내셔널 수상하셨죠. 저항의 멜랑콜리라는 작품으로. 이게 헝가리 작가 최초로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가 한강 작가님이 채식주의자로 부커 인터내셔널을 받으신 거라 그리고 올해도 1년 정도 차이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한강 작가님의 이력과 약간 이어지는 게 있겠죠. 네. 그리고 18년도에 부커 인터내셔널 최종 후보에 다시 가요. 수상은 못했는데 그때는 세계는 계속된다라는 단편집으로 최종 후보작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5년, 7년 뒤죠. 올해 이제 노벨문학상을 수상을 해서 사실 문학 쪽에서는 커리어를 끝을 약간 당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여정을 떠나서 지금도 작품 활동은 근데 활발히 하고 계시고 아까 언급했던 젬내가 사라지다는 2024년작이에요. 우와,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구나. 되게 왕성히 활동 중이시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해외 작가의 정보를 구하고 싶으면 그 작가님의 이름을 그냥 구글 같은 데 치잖아요. 그럼 나무위키가 떠요. 나무위키가 는 추천 안 해요. 그럼 어디를 보냐? 그분의 치고 난 다음에 영어 이름을 어디선가 복붙할 수 있잖아요. 저도 크로스는 호르코의 라슬로 이름 못 쳐요. 그럼 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영어로 된 위키피디아 페이지를 보시면 그나마 출처 같은 게 좀 더 명확해요. 그리고 자료가 한글 자료라는 완전 다르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거기서 보면은 한글 자료로 라슬로 작가님 치면 웬만한 책 다 나온 것 같거든요. 영어로 치면 아직 멀었어요. 단편집, 중단편 아직도 많아요. 에세이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걸 들으시는 출판사분들은 에세이를 에세이도 꽤 많이 내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된 거는 라슬로 작가님만이 아니라 어떤 해외문학 작가님도 궁금하다 그러면 웬만하면 영어 위키피디아에서 검색을 해서 한글로 번역하시면 돼요. 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 식민 갑자기 미국이 정리를 진짜 잘해요. 미국의 그 지식인들이 정리를 정말 잘해놔서 네, 그런 팁 아닌 팁이 있습니다. 라슬로 4부작은 작가 본인 피셜이에요? 본인이 이 이야기라고는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외신에서도 라슬로 3부작, 좀 4부작 정도로 취급은 해요. 벤카임 남작의 귀향까지는 장편이어가지고 이거는 보통 라슬로의 중요한 3부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요 작품으로는 꼭 들어가더라고요. 단편이 근데 꽤 많이 쓰시긴 했거든요. 에세이도 많이 쓰고. 근데 이거를 어쨌든 라슬로 4부작 뭐 이런 식으로 부를 수는 있다. 라스툴프 같은 경우에 중편이잖아요. 사탄 탱고 읽고서 라스툴프 읽었을 때 이제 장편의 호흡에서 중편의 호흡으로 넘어간 건데 장편으로 읽는 게 작가의 문체나 작품 세계 면에서 좀 맞는다고는 생각했거든요. 그 라스툴프가 좋은 작품이라는 것과 별개로 좀 욕심 있으시면은 그냥 3부작 다 읽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은 드네요. 네네. 저는 장편 하나, 단편집 하나 정도로 맛보기를 해도 나쁘지 않다. 근데 굳이 나는 이 라슬로 4부작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처음 것과 마지막 작품을 추천하는 쪽인 것 같아요. 네네. 좋아요. 네. 추천 이유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해주세요. 네네. 그럼 이제 작품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우선 대표작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좋아요. 사탄 탱고. 저희는 여러분의 읽는 재미를 없애기 위해
모든 스포를 하진 않을 거고 아마 스포라는 게 불가능한 작품이기도 해서 그쵸. 큰 맥락과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 방송 듣는 게 독서에 어려움과 저항과 뭐 힘듦을 주지 않을 것이다. 스포 당해서 못 읽을 작품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편안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탄탱고 좀 어떻게 읽으셨어요? 처음에 읽을 때 정말 어리둥절한 상태로 읽었고요. 뭐지? 일단 처음에 장벽은 제목이었어요. 사탄탱고? 네. 왜냐면 저는 탱고에 대한 이해가 아예 없기 때문에 보통은 제목으로 짐작을 하잖아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를 먼저 얘기를 해보면 맞아요. 왜냐면 구구님은 수상 전에 읽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수상 전에 이제 알마 출판사에서 이 작가의 작품을 계속 냈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익숙하지도 인기 있는 작가도 아닌 것 같은데 한국에서. 근데 번역을 해서 꾸준히 낸다는 게 어떤 출판사의 의지도 있겠지만 왜일까? 이 작가한테 뭔가 특별한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사탄탱고를 찾아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비평가들이 이 작가의 그 서왕모의 강림이라는 작품을 인용도 많이 하고 본인들이 이제 하는 강연에서 소개도 하고 이러는 걸 좀 봤었어요. 그래서 이 작가한테 뭐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탄탱고를 읽었고 이제 제목이 좀 허들이 있어서 근데 참고로 저는 탱고 음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주 들어요. 근데 허들이 됐어요?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탱고 역사부터 뭐 재즈가 뭐라고 생각해요? 네, 뭐 어떤 뭐 유명한 뭐 작곡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이 탱고 플리라고 유튜브에 치면은 이제 몇 개 되게 조회수가 높은 플레이리스트가 나오거든요. 그 플리를 들은 게 다였어요. 전 좀 격정적인 음악을 좋아해서 탱고는 또 그런 격정이 있잖아요. 어떤 카타르시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은 게 전부여서 도대체 사탄 탱고가 뭔 말일까?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목차를 보니까 어떤 탱고 그 스텝과 관련된 구성이겠거니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음악과는 전혀 상관없는 도입부여가지고 이 책 뭐지? 하고 시작을 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가 정말 1도 없어요. 등장인물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그런 정보도 아예 없이 그냥 다짜고짜 시작이 돼요. 도입부에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한 인물이 뭔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갑자기 남편이 왔어. 근데 그 남편이랑 갑자기 돈 얘기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뭐 돈을 나눠서 뭐 어디로 가자고 해. 근데 뜨문뜨문 막 집단농장 뭐 망한 것 같고 염전에서 일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조각난 어떤 정보들을 내가 수집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고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뭔가 퍼즐 맞추듯이 추리하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벽 안에 숨어서 몰래 듣는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내가 모르는 집에 갑자기 들어간 거야. 네. 근데 듣긴 해야 돼. 다행히 들리긴 해.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남자가 한 명인 건지 처음에 두 명인 건지 둘이 무슨 관계인 건지 막 이런 게 정보가 조각조각 넘어오죠. 엿듣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뭐 불륜이니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 채로 그냥 읽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처음 요약을 그렇게 했어요. 연인 사이다. 남편 왜 왔지 남편 잘못 읽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문해력이 낮아서일까요? 뭐 낮을 수도 있죠. 읽어보세요 여러분. 앞에 난리가 납니다. 문장들이 그러니까 만연체에 저는 사탄탱고를 당연히 처음 읽었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 만연체에 익숙하지 않은 채 지식이 저한테 어려운 점은 뭐가 안 중요한 정보인지를 분간하는 게 어려웠어요. 왜냐면 사소한 거에 집중하다 보면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주인공이 아닐 때도 있었고 맞아요. 그 사건이 거짓말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분류하는 법을 처음에 몰라가지고 정보를 다 합치면 말이 안 돼요. 맞아요. 초반 도입부의 불안도가 되게 높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누군가한테 감시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데 도입부에서 불안이 이미 높은 상태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초조함이 나한테 전염되니까 독자의 입장에서도 되게 조바심이 나거든요. 뭔가 빨리 이야기를 따라가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불안한지 그 불안의 정체를 알고 싶다. 근데 그 불안의 정체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밝혀지지 않고 영원히 불안한 채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게 좀 힘들었고 1장의 제목이 그들이 온다는 소식인데 그 그들이 누군지가 밝혀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두 인물이 있어요. 1년 반 전에 죽은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은 채 갑자기 희망이 부풀어요. 약간 그때는 고도를 기다림의 느낌이 살짝 있어요.
왜 갑자기 희망에 부푸는 거야? 그리고 그 표현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죽었던 줄 알았던. 그래서 저는 어떻게까지 상상을 했냐면 묵시적이라며 종말론적이라며. 그래서 진짜 처형을 당했는데 돌아온다고? 전 되게 신비롭게 풀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건 아니었어. 그랬으면 재밌었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마치 죽으면서 부활한 자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사라져서 얘네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되게 톤이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2장에서 부활한다는 제목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낚아 나를. 맞아. 무슨 정부의 앞잡이 같은 인물 이리미아시라는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돌아오기로 한 두 인물이 이 사람들이구나를 이제 보여주는데 여전히 정보는 되게 없는 상태로 대화도 되게 혼란스럽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하기도 되게 어려운 채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걔네가 무슨 일을 하라고 대위한테 뭔가 지시를 받아요. 하여간. 그래서 근데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으씨 하면서 뭔가 투덜대요. 그러고 마을로 돌아가기로 결심해요. 근데 그 돌아가기로 결심한 게 마을 사람들의 돈을 탈취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1, 2장의 내용만 이제 읽어보면은 독자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인상, 그러니까 희망을 품었으니까 갖고 있는 것과 실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저지르려고 하는 일에 간극이 있구나. 그래서 그 간극 사이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겠구나를 이해한 채로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게 되는데 제가 녹음하기 전에도 이제 제이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 이 책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부분이 그 소녀 에슈티케가 등장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왜 제가 오래 머물렀냐면 일단 처음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였어요. 성인 군상이 등장을 하는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되다가 갑자기 소녀가 등장을 하는데 이 소녀가 망해버린 마을에 되게 전형적으로 있을 법한 인물이거든요. 뭔가 미쳤다고 손가락질, 그러니까 모자라고 미쳤다고 손가락질 받는 외로운 소녀. 근데 약간 순수한 것 같고 약간 모자란 것 같은 게 섞여 있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어떤 그런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는 인물이 괴롭히기 위해서 뭔가 던진 말을 그대로 믿고 그쵸. 받아들이고 상심하고 어떤 전개가 전 좀 짜증스러웠거든요. 이 어떤 소녀의 등장, 문학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읽어본 독자라면 당연히 이쯤에서 이제 상상을 하게 돼요. 지금 이 사건이 분기점이 된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됐을 때 그러면 이 일이 분기점이 돼서 이 마을에 어떤 변화가 생기겠구나를 상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상상까지 이르는 그 과정이 지루했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그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전까지는 흥미로웠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추측을 하면서 읽는 그 경험 자체가 어쨌든 독자로서 되게 풍성한 경험이라고 저는 느꼈고 그거야말로 사실 예술적인 경험이라고 느꼈는데 소녀의 등장 그리고 그 소녀가 묘사되는 방식 그리고 소녀가 쓰이고 버려지는 방식이 그 챕터를 통틀어서 뭔가 마음이 확 꺾여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여성 혐오적이다 비윤리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구성 자체에서 되게 힘이 꺾이는 부분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분기점으로 작용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이해하면서 저 스스로를 좀 위로했는데 그냥 그 공산주의 국가가 사람을 쓰고 버리는 방식으로 그냥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이해하면서 좀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챕터를. 외부 선의를 가져와야지 해석이 좀 용이지어서 맞아. 그게 좀 아쉽긴 했어요.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했는데 이제는 아니라고 제가 말할 건데 왜냐면 저는 사실상 지금 출간된 작품을 다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이거 모르는 거 맞아. 다른 사람도 모를 거고 이 정도면 그걸 명확히 얘기 안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작품들이 있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플롯과 등장인물을 소비하는 방식이 있고 또는 어떤 등장인물을 그리다가 플롯이 만들어질 때도 있고 저는 그게 꼭 두 개의 형식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교차하겠죠. 근데 사탄 탱고를 포함한 라슬로 작가님의 장편 위주로 얘기를 하면은 인물을 정말 소비하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제가 보기엔 이야기와 플롯이 이미 있어. 그 감정이 있어. 그래서 어떤 인물도 작가님의 어떻게 보면 그 집필 과정에서 변화를 겪을 수 없는 느낌이 약간 들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전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물이 살아있으려면 사실 변주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낭만성이 들어가야 돼.
근데 그걸 다 피해가고 이야기가 가야 되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저도 사탄탱고에서 좀 저도 딱 앞부분이 진짜 좋았어요. 한 4장, 5장까지도 괜찮아. 근데 저는 사실 6장에서 갑자기 풀이 확 꺾였어요. 그리고 뒤에는 사실 분량도 확 짧아져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까지 그렇구나 나도 읽어봐야지 하면 꽤 오래 걸려요. 이게 절반 정도? 네. 근데 사실상 절반을 좀 넘을 정도예요. 그럼 이 이야기 정리가 되잖아요. 그 다음은 챕터들이 되게 짧아져요. 왜냐면 이제 이 여파로 인한 변화거든요. 붕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낯선 거예요. 고전 작품에서 가끔 이럴 때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까지는 또 아니었던 것 같아. 이렇게까지 인물을 소비했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어떤 맥락에서는 플롯주의자 같아. 그러니까 형식주의자죠. 이 형식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모든 걸 맞춘 느낌이 좀 들어서 좀 답답했어요. 그런 맥락에서. 네. 그러니까 그 묵시록적이라고 할 때 그 묵시록의 문법이 있잖아요. 제가 네네. 잘은 모르지만 뭐 천사의 계시랄지 뭐 그런 어떤 소스들이 이제 등장을 할 때 이 소녀가 그러면은 일종의 어떤 그렇죠. 메시지를 주는 그거를 기대하게 되죠. 네, 어떤 상징으로서 등장을 했다고 기대하게 되는데 하여간 이 기대도 당연히 너무 쉽게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소녀를 쓴 방식에 대해서는 작가가 너무 전능하기 때문에 불쾌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 라슬로 작품의 특징이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작가가 전지전능해요. 그렇죠. 개입도 쉽고 삭제도 쉽고 네. 그리고 뭘 알려고 하지 않아. 다 알거든. 맞아요. 그래서 재배치하는 느낌이에요. 네. 체스 두는 것처럼. 근데 저는 그게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사탄탱고를 좀 더 얘기할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할 얘기를 더 풀면 좀 묵시라는 말 또는 종말이라는 말로 영어는 이제 아포칼립스라는 표현이긴 한데 이거를 수상 이유 중에 하나로 뽑은 게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면 이게 묵시 전승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게 되게 복잡해요. 네. 근데 퉁치면은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한 신학 안에 성서에 있는 여러 장르들이 있어요. 시도 있고 그 안에 있는데 그중에 특징적인 게 묵시라는 장르가 있어요. 묵시 문학이라고 아예 불려질 정도로 이게 장르로 있는 거죠. 거기가 원조예요. 성서가 원조야. 왜냐면 두 개의 큰 책들이 있는데 하나는 요한계시록이라는 텍스트는 한 늦게 쳐봤자 한 110년 전으로 써졌기 때문에 한 2세기 또는 1세기 직후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한 1900년 전이고 그리고 더 심한 예언서들이 있어요. 구약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 알 텐데 구약 성서의 마지막쯤에 예언서가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이런 게 있고 뒤에 가면 뭐 스가랴, 스바냐, 하박국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게 다 선지자로 불리는데 그 중에 일부가 묵시 전승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묵시는 예언하고 달라요. 이거는 그냥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징이 상징 언어를 써서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이미지들을 막 그려내면서 또 다른 주요 특징이 전복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로마가 가장 싫어했던 성경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거기서는 이거는 되게 혐오적 표현이긴 한데 그냥 성경에 써 있어서 막 로마 이 음탕한 음녀요. 막 너가 불에 타 죽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예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여자라는 게 아니야. 여자라는 게 아니라 비유 언어, 상징 언어를 써가지고 그 대제국의 몰락을 막 그려내요. 그냥 몰락도 아니고 한 심판이 최소 한 20개가 나오거든 연달아서. 그럼 막 양잿물을 땅에 쏟아가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불타고 그리고 피부병이 돌고 이런 대재앙들을 막 천사들이 일으키고 하늘을 찢고 막 이런 상징 언어들로 쓰여서 판타지죠. 완전한 판타지 언어여야 되는데 그 대상은 주로 제국들을 향해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구약에 있는 이사야, 에스겔 이런 텍스트에서는 완전히 그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당시에 신께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붕괴될 것인가를 상징 언어로 써. 그래서 막 선지자를 불러서 야훼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 나무가 보이냐? 저걸 내가 뿌리까지 뽑아서 하나도 남기지 않게 불태우게 만들 거라. 이거는 예언이 아니라 상징 언어로 묵시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 게 묵시 전승이에요. 그래서 저는 종말론적이다 할 때 여러 영어 단어를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아포칼립스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런 맥락 하나도 없이 그냥 좀 음침한 얘기를 하네. 그래서 묵시라는 또는 종말론적이라는 용어를 쓴 거는 몹시 오용이다. 남용한 거죠. 이 언어를. 저는 기대했단 말이죠. 뭔가 최소한 체제에 대한 얘기를 하든지 상징 언어로 세계를 가서 더 환상적인 얘기를 통해서 위로를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 두 개 다를 안 했는데 왜 그 용어를 썼을까라는 나름 그쪽 전공자로서의 한탄이 있었어요. 이거 아무 말이나 붙인 게 아닐까 이 정도면은.
그럼 여기서 보면은 그 수상 이유 중에 비전적인 작품 세계론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용어들이 너무 순문학을 그냥 말할 때 온갖 용어를 다 붙일 때 저는 기분이 좀 불쾌하거든요. 네. 전 명확하게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품지 못할 거야. 어떤 작가가 글을 쓰든. 그럼 그 작가가 처해 있는 상황과 배경과 한계가 있고 그 안에서 쓴 세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질 때 아름다운 건데 지금 이거는 너무 좀 대충 붙인 예술의 힘은 또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게 모든 논쟁적인 걸 피하고자 그냥 문학적이라는 소위 말로 뒤덮은 말 같아서 저는 좀 불쾌했고 그 사탄 탱고를 딱 읽고 저는 이제 저항의 멜라콜리부터 읽긴 했는데 그 두 작품 읽고 딱 든 느낌이 전혀 정말론적이지 않은데 그냥 이거는 차라리 허무주의에 가깝고 차라리 실존주의적 소설이라고 말하는 게 차라리 낫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이유 자체도 현학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모든 사람의 삶과 죽음이 의미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의미 없는 죽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의미 없게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저는 소설가의 역할은 의미를 부여하는 일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라슬로가 그거를 해내는 인물인가 했을 때 어떤 작품은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일단 사탄 탱고는 저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결정적으로 소녀가 등장하고 이제 사라지는 그 순간에 특히 더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읽지 마세요를 할 정도로 이 작품이 막 최악이고 막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절대 아니고 문학적인 재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처럼 작가가 지나치게 전지전능해서 인물들에게 어떠한 애정도 없이 말 그대로 정말 소비하고 그냥 내다 버리는 거를 좀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그 즐거움이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책을 읽었는데 뭔가 만족이 안 돼서 다른 책들을 찾게 돼서 헝가리 문학 관련 책들을 추천도 제가 아까 받았고 도어라는 네. 작품도 그리고 뭐 아까 언급했던 임레 카르스테스 작가님 같은 것도 제가 더 연달아 읽게 되면서 또 떠오른 작가님이 스베틀라나 알렉시에비치 작가님도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소련 연방이죠. 소위 말해서. 네. 그 영향권에 있는 작가들은 그럼 이 시대를 좀 동시대를 그 시절을 살았던 작가들은 세계를 문학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든 썼을까라고 하면 다른 답변들도 또 찾을 수 있어서 그렇게 저는 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모르겠는데 약간 독 같아요. 라슬로 작가님이. 근데 독을 잘 써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독을 써서 내가 해독을 해야 돼서 여러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 한번 그 시대를 풀어보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성공한 작품들이에요. 뭐냐면 소련 연방이 있었고 그리고 89년도에 해체가 되긴 했지만 그 뭔가 아우슈비츠도 다 겪은 그런 사회적인 텍스트 안에서 자신의 글쓰기도 했을 거잖아요. 그것들이 맞닿아떨어졌을 때는 이게 완전히 다른 세계, 사실 한국이라는 맥락 완전히 다르니까 이런 독자가 읽기에는 어렵고 난해해야 돼. 그거를 전 잘 담아냈다고 생각하고 제가 뭐까지 생각했는지 알아요? 너무 글이 난해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함이 그렇게 문제인가? 그러다가 이것도 제 전공에 나오는데 신이 어떤 속성을 가져야 신인가라고 하는 이게 약간 기말고사 문제인 거예요. 1년 그러니까 한 학기 내내 신로를 배워. 그다음에 이게 문제 하나요. 그럼 막 답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제가 그거 공부하면서 제가 깨달은 진짜 재밌는 개념이 신의 뭐 전지전능함 이런 것도 속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제가 깨달은 속성 중에서 제일 재미난 게 단순성이에요. 심플리시티라고 해가지고 그럼 왜 단순하냐면 신은 그가 정의이고 그가 곧 말씀이 그 자신이기에 거기에는 괴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will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영문법에서는 미래형으로 쓰잖아요. I will do that, 뭐 I will go to school, 뭐 이런 식으로. will은 계획이에요. 그게 인간형이 써서 그래. 우리가 쓰면은 계획이야. 근데 신이 I will 하면 그게 이루어지니까 힘으로 번역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그 단순성이라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라슬로는 인간의 글을 쓴 건 맞다. 하나도 안 단순해. 여기 나오는 한 인간도 좀 단순하게 바보도 없고 단순하게 착한 사람도 없고 맞아요. 단순하게 의로운 아무도 없어요. 너무 복잡하고 사람만 복잡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곳도 복잡하고 다 복잡해. 그렇게 치면 인간을 글로 담아내면 라슬로 글에 가까울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밖에 지식을 끌고 와서 해석을 하게 만드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라슬로 작품을 읽으면서 내 문학 취향이 뭔지가 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사탄 탱고로 저는 시작하는 건 추천을 하긴 해요. 네, 근데 저도요. 이제 시간이 없다. 그럼 저는 그럼 시간이 없는데 나는 그래도 한 작품 그럼 단편집 위주로 소개를 하면은 저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세계는 계속된다라는 단편집이 21편이 이 안에 있거든요. 이걸 추천한 이유가 좀 어이가 없을 텐데 진짜 짧은 단편부터 긴 단편도 섞여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좀 쉬면서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전 라솔로 작가님 처음 딱 입문하실 때 어려운 게 저도 어려웠지만 너무 힘들어. 호흡이 안 끊어지고 장 구분이 의미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힘들잖아요. 그리고 독서는 시간과 여유와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런 여유가 없을 때 못 읽으면 아쉬우니까 그럼 차라리 단편집으로 읽어라 해서 저는 세계가 계속된다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21편이 있으니까 고르셔도 돼요. 골라서 읽어도 되고 근데 재미난 게 사탄 탱고 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사탄 탱고를 안 읽어도 이거 읽으면 좀 그런 느낌인가? 특별히 1부라고 불리는 그 9분 안에 9편의 단편이 있는데 처음에 한 앞에서의 한 4번째까지의 단편이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읽으면 라슬로 작가님의 톤을 좀 느낄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단편도 생각을 해서 장편이 힘드시다면. 근데 단편이 그러니까 이건 라슬로 작품을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형식을 얘기하는 건데 단편이 더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멈추니까 끝나니까 만연체 어려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끝나서인 것 같아서 그건 그래요. 그 차원에서는 근데 이 말만 듣고 와 신난다 세계는 계속된다 펼치면 놀랄 게 몇 개의 단편은 한 문장이에요. 근데 한 페이지가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내가 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웃긴 게 그 저는 배경 지식을 되게 알고 책을 읽고 하는 사람인데 이 라슬로 작가님의 모든 책에 대부분 역자의 그 해설이 있거든요. 꼭 읽어보세요. 이거 약간 웃긴 에피소드도 담겨져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웃겼던 게 서왕모의 강림이라는 이제 작품이 있어요. 이거 단편집이에요, 이것도. 근데 여기서 역자분의 해설, 옹기니의 말이 너무 웃긴 게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번역 중에 3,000개의 쉼표를 지웠는데 아직도 10,000개가 넘는 쉼표가 존재 않다. 그러니까 어렵죠. 이게 많이 줄인 거라는 거. 거기서 오는 진짜 소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너무 이런 거 재밌지 않나요? 약간 나만 어려웠나 했을 땐 역자의 말을 펼치잖아요. 제가 어떤 역자의 말인지 헷갈리는데 어떤 역자분의 말은 라슬로처럼 써놨어. 그래서 이분도 이해 못했다. 또는 이분 라슬로 같다. 그래서 그런 작품들이 있어서 진짜 라슬로 작가님을 재밌게 얘기하려면 제일 재미없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빨리 전철 안에서 읽으면 아무것도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많은 채는 집중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몰입을 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이해도가 챗GPT가 더 뛰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약간 빠져서 집중하시면 얻을 게 꽤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역자들의 말을 보면 이 역자들도 거의 엄청난 혼란 가운데서 작업을 했구나에 대한 감사함과 그러면 우리말로 어떤 방식으로는 옮겨주심에 우리가 읽을 수는 있구나라는 왜냐하면 헝가리어 번역이 진짜 제일 어려운 번역 중에 하나여가지고 이런 역자 전 후기들을 찾아보면서 나만의 어려움은 또 아니구나 또는 이런 포인트로 봤구나가 조금씩 위안이 돼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라슬로 작가님이야말로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하고 지식이 어떤 방식으로 읽든 그러니까 오독할 수도 있지만 오독이라도 할 수 있으려면 저처럼 막 어디서 배운 끄적대기 막 끌고 와서 읽으세요. 그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다. 또는 그나마 조금 고전적인 방법은 뭐 헝가리 작가들 또는 소련 연방에 한때 있었던 작가들의 작품을 비교하면서 읽는 게 조금 고전적이고 아니면 저처럼 그냥 어디서 들은 그걸 끌고 와서 한번 읽어보시고 하는 게 낫지 않나. 몸으로 좀 부딪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하여간 제가 그 라스트 울프 읽을 때 네네. 이제 사탄 탱고 읽고서 약간 눈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음성으로 들어야겠다. 이제 제가 전자책이니까. 근데 라스트 울프 표제작이 그러니까 라스트 울프의 중편이 2편이 이제 담겨 있고 이어지는 이야기,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네네. 그 라스트 울프 표제작은 그것도 전부 신표거든요.
전부 쉼표예요. 네, 근데 한 장짜리가 아니죠. 네. 네네. 그러니까 쉼표라는 거를 의식하지 않고 처음에 읽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쉼표인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모든 게 쉼표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음성으로 듣잖아요. 그러면 진짜 약간 숨차요.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는 부분이 없이 문장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건 낭독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네.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이건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듣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냥 말 많은 친구가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뭐. 근데 이제 친구 들이겠네요. 그게 한 명이 아니니까. 근데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읽는데 어려우면 소리 내서 읽으면 나을 때가 있고, 맞아요. 그걸 누가 들려주면 더 나을 때가 있거든요. 안 읽을 때가 나을 때도 있지만. 네, 근데 음성으로 그러네. 괜찮았어요. 이거는 제가 오디오북을 잘 못 들어가지고 딴 생각을 많이 해서 까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혹시 저 같은 분이 아니라면 오디오북도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저 그리고 라스트 울프도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라스트 울프 재밌어요. 저는 한 권 추천한다면 라스트 울프 추천하고 싶어요. 네네네. 맞아요. 저는 이게 나름 막 타이틀 카피 붙이면 라슬로의 거의 유일한 약간 자연주의 자연주의 소설들이다라고도 볼 수 있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사실은 주 테마 중에 하나여서. 네. 근데 라슬로스러움은 다 있거든요. 맞아요. 네, 되게 그 철학자가 왜 꼭 등장하는데? 그쵸. 나이든 철학자. 네, 노 교수가 맞아요. 등장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 작품이 가장 현대적으로 쓰였다고 느꼈고, 작품 중에서 되게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그 서사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데, 이제 웬 교수가 뭔가 되게 그 사람도 엄청 막 허무주의에 뭔가 찌들어 있는 사람 같아 보여요. 딱 봐도. 기본값이야 라스트 작품에서. 기쁜 사람은 선동가도 안 기뻐 여기서. 그냥 엄청 그냥 기운이 빠져 있고 뭔가. 근데 하여간 이 사람이 이제 술집에 가가지고 싸구려 맥주를 시켜놓고 바텐더한테 이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바텐더는 관심도 없죠. 그 노 교수가 하는 얘기 뭐 관심을 갖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일 하면서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재단에서 이 교수한테 어느 지역에 와달라고 해요. 근데 그 지역이 되게 황무지 같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나처럼 무명해, 그리고 이제는 교수로서의 어떤 힘도 없고 종이 낭비나 할 뿐인 철학자한테 왜 갑자기 재단에서 여기에 와달라고 하는 거지? 그 이유가 쓰여있지 않은가 봐요, 그 편지에. 근데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겠소 하고 답장을 보내요. 그래서 그 재단에서 오케이, 그럼 우리가 여행 경비 싹 대드립니다 하고서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오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가기 전에 도대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조사를 해요. 근데 그 조사를 하던 중에 제가 이제 인상 깊어가지고 옮겨놨는데 어떤 신문 기사를 보게 돼요. 근데 신문 기사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두에로강의 남쪽에서 1983년 마지막 늑대가 쓰러졌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문장을 보고 약간 의아한 거예요. 이게 신문 기사인데, 신문 기사라고 하면 보통 되게 뭐랄까요? 되게 엄밀한 단어? 그러니까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되게 과학적인 어떤 사실에 근거한 표현을 써야 할 것 같은데 되게 문학적으로 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이 이제 마음에 남은 채로 그 지역에 가요. 그 지역이 엑스트레마두라라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있는 지역이에요. 계속 그 문장에 이 사람이 발목이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을 쓴 사람을 그 통역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통역가가 알아봐 주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 마지막 늑대에 관련된 이야기로 되게 급물살을 타가지고 전개가 되게 빠르게 시작되고, 바텐더도 이 늑대 이야기에서부터 집중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바텐더가 말하자면 우리 독자 입장인 거예요. 재미없게 또 시작이네. 네, 그냥 귀나 파면서 이 사람 또 뭐래, 이 할아버지 또 뭐라는 거야, 약간 이렇게 듣다가 그 늑대 이야기가 등장하면서부터 되게 흥미롭게 이제 몸을 앞으로 기울이게 되는. 그리고 진짜 늑대니까. 네. 이제 막 진짜 늑대예요. 물론 저항의 멜랑콜리에서도 고래 사체, 진짜 고래 사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좀 장치로서만 사용되니까. 네. 근데 여기서는 정말 찐 늑대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확실히 재미가 있어요. 저는 진짜 재밌게 읽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흥미롭잖아요. 도대체
왜 마지막 늑대가 쓰러졌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리고 어떻게 마지막 늑대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렇죠, 그렇죠. 어딘가에 늑대가 또 있을지 모를 일이잖아요. 이 생각을 이 노교수도 똑같이 하거든요. 아, 니들이 뭔데 이거 마지막 늑대라고 명명을 해?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통역하시는 분이 좀 웃기다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되게 들떠 있잖아요. 이분이 드디어 어떤 의욕이 생겼어. 그럼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돼 하면서 되게 막 뭔가 연결이 되면 엄청 기뻐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좀 재밌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끝에 가면 라슬로스럽게 끝나긴 하는데 네, 맞아요. 그래도 저도 이거 좀 캐주얼하다. 라슬로 작품 중에서 제일 캐주얼하고 그리고 사실상 지금 출간된 작품들 기준으로 제일 얇아요. 네, 맞아요. 네. 제일 싸요. 그리고 그래서 그 점도 입문하실 때 그런데 이거는 뭐 어떤 광고도 아니지만 밀리의 서재에 한 3종 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3종도 11월 10일인가 그때 다 오픈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밀리 쓰시는 분들은 그걸 통해서 읽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라스톨프 그런 지점이 좀 신선했어요. 이야기 구조가 좀 더 눈에 띄고. 맞아요. 네. 그래서 라스톨프를 근데 가장 먼저 읽고 라슬로의 다른 작품을 읽는 거가 괜찮을진 잘 모르겠어요. 전 그 맥락에서 그 아까 언급했던 세계는 계속된다든 사탄 탱고를 읽고 다른 작품으로 가길. 네. 맛을 봐라. 근데 나는 여유가 있다. 맞설 수 있다 하면 사탄 탱고. 시간이 좀 그렇고 맛만 보고 싶다 그러면 세계는 계속된다 읽고 그 다음 고민을 하는데 나는 너무 헤비한 거 싫어. 그럼 라스톨프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 작품인 헤르만 사냥꾼 이야기도 전 이거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맞아요. 재밌어요. 네. 이것도 1, 2부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 서사가 좀 강해요. 그러니까 네. 다른 작품에 비해서 기승전결이고 확실해요. 그래서 라스톨프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 가장 라슬로 작가답지 않은 좀 젊어진 작품. 느낌이 있어. 그 네. 주제나 이런 것들도. 네. 저는 올가 토카라츠크의 죽은 이들의 뼈로 쟁기를 네. 그 제목을 외울 수 없는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그 느낌도 살짝 났어요. 나머지 올가 작품하고 또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걸 찾는 재미도 있어요. 아까 언급했던 뭐 라슬로 4부작 같은 걸 읽으면 다 톤이 비슷할 거예요. 그럼 지칠 수도 있고 또는 너무 고전적일 너무 FM일 수 있는데 좀 나는 다른 방식으로 작가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왜냐면 지금쯤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다 사탄탱고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난 라스톨프를 읽었어 하면서 얘기해도 재밌는 포인트가 꽤 있고 이건 약간 연달아서 얘기하면 벤카임 남작의 귀향이 아까 언급했던 그 4부작의 마지막 작품이잖아요. 네. 하나 재밌는 거, 2개가 재밌는데 하나는 이거 나름 로맨스라는 거. 좀 그 주제가 좀 강하게 나와요. 두 번째는 사탄탱고에서는 어디선가 돌아오는 자가 위협이었잖아요. 여기서는 돌아오는 자가 주인공이에요. 이 남작의 관점으로 거의 다 소설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그 재미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사탄탱고에서는 이 마을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고 다가오는 존재에 대한 구원을 바라고 있다면 역으로 그 위치를 바꿔본 거예요. 벤카임 남작의 귀향은 남작은 돌아가는데 자기가 그렇게까지 구원자가 아니야. 근데 마을 사람들은 구원자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는 이유는 사실은 마르타라고 하는 첫 사랑을 만나려고 한 건데 그 소문이 잘못 퍼져서 이 마을을 구원시킬 자로 막 여기는 거야. 화자의 전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그런 관점에서의 재미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번.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했듯이 4부작이라고 하면은 사탄탱고랑 벤카임 남작을 추천하는 게 조금 이어지는 주제도 있고 그 화자의 관점 전환이 있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관찰자 시점에 철학자가 존재를 하는군요. 그건 약간 유사해요. 사탄탱고는 되게 유사해요. 메시아주의 개념 당연히 등장을 하고 노년의 남자. 그러니까 노년 자기 자신? 그건 사실 강력하죠. 네.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되게 로맨스 소설에서 다룰 법한 걸 다뤄요. 뭐냐면 오랜만에 그 연인을 만났는데 할 얘기가 없어. 그럼 내 이상과 추억이 만든 사람이었다. 진짜 이 대상을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한 좌절도 조금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면 다 망했다. 메시아도 없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도 없고 다 무너질 것이다라는 게 느껴져서 벤카임 이게 가장 최근에 읽은 작품이 이게 어제 끝냈거든요. 이 책 읽는 거. 그래서 좀 생생한 그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네네. 네. 또 언급하고 싶으신 작품이 있을까요? 저희 얼추 조금씩 맛보기로 얘기는 많이 했네요. 그래도. 네. 저는
그냥 라스트 울프가 너무 재밌었고 끝까지 라스트 울프. 네, 그 헤르몬 사냥꾼 얘기 네. 진짜 작가가 싫어하겠지만 그냥 요약을 하면 동물 사냥하다가 인간 사냥하게 된 얘기거든요. 네. 와, 한 줄 요약을 해버렸네. 네. 네. 재밌어요. 네네. 그래서 꼭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라슬로 작품이 궁금하다 하면은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그때 그 당시 저항의 멜랑콜리도 읽었거든요. 근데 정말 기억에 남은 게 없고, 근데 그 작품이 별로여서 기억에 남지 않았다기보다는 제가 그 당시에 사탄 탱고를 읽자마자 바로 저항의 멜랑콜리를 이어서 읽었는데 집중력이 그냥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라슬로 작가님은 시간적 여유와 심적 모든 여유가 있을 때 열심히 읽어야 돼요. 맞아요. 네, 그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언급했듯이 카페에서 친구 기다리면 30분 읽는다? 30분 집중하면 괜찮은데 좀 캐주얼 안 돼요. 그럼 라스트 울프 정도. 라스트 울프는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해보면. 네, 라스트 울프는 그냥 어디서든 편하게 읽으실 수 있고, 근데 사탄 탱고는 약간 스터디 카페 같은 데서 읽어야 돼요. 좀 그것도 한 3시간 이상씩. 네, 좀 밑줄도 긋고 메모도 좀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체력이 있으면 사탄 탱고를 추천할 수 있고 처음 시작할 때, 아니면은 라스트 울프와 저는 세계는 계속됐다. 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 해보겠다.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대신에 저는 가장 덜 추천하는 거는 아까 저희끼리 얘기했는데 서학모의 강림이 제일 좀 덜 재밌는 게, 그 이유가 주제가 예술에 대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다른 책들하고 좀 안 이어지잖아요. 근데 만연체야. 그러니까 좀 나 라슬로 작가님이 예술에 대한 소설들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했는데 저 역시나 좀 재미가 없었고, 그리고 동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국이 없어요. 그래서 또 약간 막 자꾸 일본 나오고 중국 나오고 해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읽었지만, 여기에 반전은 그 역자 해설이 재밌다. 제가 언급했던 그 3,000개 쉼표 지었다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는 재미가 있어서 한 번씩은 보시면 좋고, 근데 이 책 읽으면서 좀 반전은, 작가님은 우선 진짜 똑똑한 건 맞아요. 여기서 와스드 여왕 이야기를 모티브로 해서 단편 하나 있거든요. 와, 그거는 페르시아 때 구약성서에 있는 여왕, 폐위된 여왕 이야기로 소설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런 의미에서 잡지식이 필요해요. 라슬로 작가님을 이해하는데, 선의나 이런 거 없이 읽어도 되는 작가님이 있다면 라슬로 작가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있다고 해서 잘 읽을 수 있냐는 건 아니야. 근데 있으면 더 재밌게 읽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매력과 반전이 좀 있어서 저는 서학모의 강림은 덜 추천하지만, 예술 종사자거나 깊이 파는 거 좋아하시면 좋아하실 수도 있다. 이것도 단편집이니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하다가 저희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국내 출간 기준으로는 얼추 얘기를 했고, 혹시 저희의 이야기 중에 너무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 하면은 저희 진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맞아요. 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들어보시면 좀 느낌이 다를 수 있거든요. 최대한 간편하게 작가에 대한 소개도 바이오그래피도 좀 얘기했고 해서 최대한 가이드 정도지, 직접 여러분이 걸으시면서 같이 늪에 한번 빠져봐야 이 맛을 좀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괜찮네요. 그런 작가님들 있지 않아요? 좋았는데 얘기하고 나면 좀 애정이 식을 때가 있는데, 이 작가님은 너무 사실 아직도 정리가 좀 안 되니까 다 했는데 다 했나? 약간 이런 게 좀 남기도 그쵸. 해서 아리송하니까 말하면서 풀리는 것도 있고 네네. 다시 좀 읽어봐야겠다 싶은 부분도 생기고 그러네요. 근데 하나는 확실합니다. 이 정도 이해가 좀 더 생겼잖아요. 다시 읽어도 아마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재미난 이벤트였다. 네,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구구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 아까 자신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되게 플롯을 되게 잘 쪼개서 설명해 주셔서 네.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뭐랄까, 저는 근데 문학을 작가가 쓴 의도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냥 내가 내 세계 안에서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제 세계 안에서 아직 독해가 완전하지 않아서 네네. 그래서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모쪼록 어떤 가이드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희의 최선이었다. 여러분의 최선도 궁금하고, 혹시 뭐 댓글로 난 이 작품이 더 좋았다, 또는 이 작품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얘기하고 싶다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 주변에 다 사탄 탱고 시도하셨다 실패하시거든요. 아이고, 단편집을 추천해 봅니다, 강력히. 네.
그렇게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사실 할 얘기가 더 있기도 한데 네, 그런 거는 다른 기회를 한번 엿보도록 하고요. 네, 2025년 어느덧 노벨문학상 발표도 끝났고 이제 올해의 콘텐츠만 남아 있는데 하여튼 오늘 그래도 구구님 덕분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랬으면 중간에 약간 지쳤을 것 같아요. 서로 잠깐 한 번씩 쉬면서 네. 러셀 작가님 쉽지 않다. 하지만 읽어보면 재미난 경험이다. 읽고 꼭 독서 모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재밌을 것 같아요. 논쟁적일 수도 있고 네. 서로 위로할 수도 있어요. 맛있는 거 그냥 먹으러 가도 되는데 그게 하나의 이벤트 같은 거죠. 그쵸, 해문학 그쵸. 작가. 네, 고생했다 하면서 네. 이제 다독여 주는 거죠, 서로. 해문학. 그래서 사실 저는 노벨문학상이고 뭐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해문학 붐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어서 이걸 듣고 단편집으로 시작을 해보시면서 조금 이 붐업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기회가 되면 전미도서사, 북커, 인터넷 이런 것도 다 언급하면서 네. 조금 마치 진짜 붐업 된 것처럼 믿어보며 방송을 한번 꾸려봤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른 책 이야기로 돌아올 것 같고요. 오늘 구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